너는 이 집 종으로 살 얼굴이 아니구나. 높은 자리에 앉을 상이야. 늙은 하인 영감이 여종을 보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죠? 여종은 아니라며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영감이 말한 높은 자리는 대체 어떤 자리였을까요? 정말 이 여종은 훗날 마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한 여종의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밥마실 야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작은 고을에 연희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가난한 양반집의 외동딸이었고 그의 나이 12살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있었고 해진 옷을 기워 입는 날도 많았지요. 그래도 그 집에는 가난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아버지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된장을 끓이는 냄새가 마당까지 퍼지곤 했습니다. 연희는 행복한 집에서 자랐고 그 온기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봄 마을에 몹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 고을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장터에서 무서운 병이 퍼진다는 말이 들려왔지만 남의 일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나 봄비가 그치고 여름 더위가 찾아올 무렵 그 병은 끝내 연희의 집에도 들이닥치고 말았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음을 끓였고 연희는 찬물에 적신 수건을 이마에 올려드리며 며칠을 곁에서 지켰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헬쑥해졌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마저 같은 병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두 분의 신음소리만 가득했지요. 연희는 어린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수건을 적시고 부엌에서 죽을 끓였으며 마을 어귀까지 뛰어가 의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병이 도는 마을에서 남의 집 환자를 보러 오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원조차 전염이 무서워 발길을 돌렸지요. 연희는 혼자였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집 안의 고통이 너무 크고 무거웠습니다. 끝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햇살은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연희에게는 그 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분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조금씩 도와주었습니다. 부모를 땅에 묻고 돌아서던 날, 연희의 뒤에는 텅 빈 집 한 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품을 팔아 돈을 버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심부름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전염병이 돌던 집 아이라는 소문 때문에 선뜻 받아주는 곳이 없었지요. 연희는 날마다 장터 어귀를 맴돌았습니다. 가게에 남은 떡 조각이나 식은 국 한 모금을 얻어먹으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어떤 날은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비를 맞아 옷이 젖었고 배고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장터의 몇몇 안악이 가엾게 여겨 주먹밥 하나를 쥐어주거나 식은 보리밥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도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쳤지요. 연희는 어린 나이에 벌써 세상은 기댈 곳 없는 사람에게 참 매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볕이 기울던 어느 날 오후 장터 한쪽 처마 아래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연희 앞에 한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갓을 단정히 쓴 중년 사내였습니다.
그 고을에 살고 있는 최판서였지요. 최판서는 잠시 연희를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양반집 아이 같구나. 갈 곳이 없으면 내 집에 와서 지내거라.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마.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있던 연희에게 그 말은 살길처럼 들렸습니다. 연희는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고개를 숙였고 그 사내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판서가 연희를 데려가려 한 것은 가엾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 잃은 어린 계집아이 하나쯤 집에 들여놓으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래 부릴 수 있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최판서에게 연희는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공짜로 얻은 일손이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연희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낯선 사내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작은 발자국이 황토길 위에 하나씩 찍혔고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이 그 뒤를 길게 따라왔습니다. 최판서의 집은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넓은 마당 한가운데에 사랑채와 안채가 나뉘어 있었고 장독대 너머에는 헛간과 우물도 있었습니다. 처음 그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 연희는 잠시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지내게 되다니 어린 마음에도 잠깐 안심이 되었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첫날이 다 지나기도 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연희가 그 집에서 처음 받은 것은 따뜻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집자리 하나와 내일 새벽 해 뜨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을 줄줄이 말하는 늙은 하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밥도 하인들이 먹고 남긴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지요. 연희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 억지로 먹기는 했지만 목이 자꾸 메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건지 목이 메는 건지 연희도 알 수 없었지요. 그 집에는 최판서의 외동딸 은옥이 있었습니다. 연희와 나이는 비슷했지만 두 아이가 사는 처지는 처음부터 너무 달랐습니다. 은옥은 비단 저고리를 입고 머리도 곱게 따은 채 안채에서 주전부리를 먹었고 연희는 해 뜨기 전부터 마당을 쓸어야 했습니다. 은옥은 얼굴은 곱게 생겼지만 성미는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그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은옥은 연희를 사람답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부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로 트집을 잡았지요. 연희의 하루는 달기, 울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사방이 어두운 때면 연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내려앉은 서리가 마당에 하얗게 깔려 있었고 맨발에 닿는 땅은 몹시 차가웠지요. 연희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낙엽과 먼지를 한쪽으로 쓸어내고 부엌 아궁이에 남은 식은 채도 긁어내어 치워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곧장 우물로 가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왔지요. 무거운 물동이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부엌에 물독을 채워 놓아야 했습니다. 물동이가 너무 무거워 팔이 떨렸지만 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을 다 채우고 나면 장독대 뚜껑을 닫고 안채 마루를 훔치고 부엌 아궁이에 불도 지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연희가 혼자 한바탕 일을 마치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에게 하루는 늘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고 훨씬 더 힘들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연희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최판서가 어서 따뜻한 물을 올리라고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고 은옥도 세숫물이 늦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성을 내고 있었지요. 연희는 얼어붙은 손으로 장작을 모아 불을 붙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장작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연기만 자꾸 피어올랐습니다. 눈은 따갑고 기침은 계속 나왔고 부엌 안은 금세 뿌옇게 흐려졌지요. 연희는 이상한 마음에 장작을 뒤집어 보다가
장작이 젖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희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간 사이 은옥이 몰래 장작 더미에 물을 뿌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따뜻한 물이 올라오지 않자 최판서가 직접 부엌까지 들어왔습니다. 연기로 가득한 부엌을 본 최판서는 얼굴을 찌푸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게으름을 피우니 이 꼴이 난 것 아니냐. 이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일이 고작 이것이냐. 연희는 장작이 젖어 있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려 놓은 것 같다고,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끝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 안에는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연희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눈물과 기침을 삼키며 젖은 장작을 골라냈습니다. 마른 짚을 다시 모아 불을 살리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지요. 그날 아침 은옥의 새순물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올라갔고, 은옥은 그 일을 핑계 삼아 하루 종일 연희를 불러 트집을 잡았습니다. 연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했지요. 겨우 한숨 돌리려는 때, 이번에는 최판서가 중요한 손님이 온다며 사랑채 마루를 닦아 놓으라고 시켰습니다. 연희는 마당에 물을 뿌리고 걸레를 몇 번이나 빨아가며 마루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손은 시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티 하나 남지 않게 닦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렇게 한참 애쓴 끝에 일을 마치고 연희는 헛간으로 들어가 물동이와 걸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은옥이 신발을 신은 채 사랑채 마루를 일부러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채로 돌아가 버렸지요. 잠시 뒤 사랑채로 나온 최판서는 마루에 선명하게 남은 신발 자국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곧장 연희를 불러 세우더니 마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내가 분명히 깨끗이 닦아 놓으라 하지 않았느냐? 연희는 겁에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닦아 놓았습니다. 제가 헛간에 들어간 사이에, 하지만 최판서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닥쳐라. 시킨 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변명이 그리 많으냐. 당장 다시 닦아라. 오늘 저녁은 없을 줄 알 거라.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손으로 깨끗이 닦아 놓았던 자리였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지요. 은옥은 그런 연희를 한쪽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입가에 비웃음을 띤 채 돌아서 버렸습니다. 연희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애써 참았지요. 바로 그때 부엌 안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젖은 손으로 그릇을 옮기던 하인 하나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릇은 산산이 깨졌고 하인은 놀라서 조각을 치우다가 손바닥을 깊이 베이고 말았지요. 손끝 아래로 붉은 피가 흘렀고 하인은 어쩔 줄 몰라 얼굴만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희는 또 꾸중을 들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걸레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먼저 깨진 조각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다친 하인의 손목을 붙잡아 우물가로 데려갔지요. 찬물로 상처를 조심스럽게 씻어낸 뒤 부엌 구석에서 헝겊 조각을 찾아 와 피가 나는 손바닥을 꼭 감싸 주었습니다. 하인이 아픈지 얼굴을 찌푸리자 연희는 나지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참으세요. 피부터 멎어야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연희의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으로 헝겊을 꼭 눌러주었지요. 뒤늦게 그 모습을 본 최판서는 걸음을 멈추고 눈살부터 찌푸렸습니다. 마루는 다 닦았느냐? 쓸데없는데 마음 쓰지 말고 내 할 일이나 하거라.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하인의 상처를 한 번 더 살핀 뒤에야
급히 마루로 돌아와 다시 걸레를 들었지요. 최 판서는 그런 연희의 뒷모습을 보고도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먼저 챙긴 것이 무슨 잘못인지 묻고 싶었지만 연희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하루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낮 동안 온갖 허드렛 일에 시달리고 나면 밤에는 바느질할 옷가지가 또 쌓여 있었습니다. 은옥이 입다 벗어 던진 치마에 터진 곳을 꿰매고 안채 하인들이 밀어둔 옷감도 손봐야 했지요. 연희는 등잔불 아래쪽을 이고 앉아 졸음이 쏟아지는 눈을 몇 번이고 비볐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혀도 멈출 수 없었지요.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릴 때마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전 처마 밑에 웅크리고 비를 피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지요. 지붕이 있고 찬밥이나마 먹을 것이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자꾸만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희는 그 마음을 애써 눌러두고 다시 바늘질을 했습니다. 닭이 울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눕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차가운 집자리 위에 몸을 웅크리고 누운 채 두 눈을 조용히 감았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던 때 어머니가 이불을 덮어 주던 손의 온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손길이 그리워 연희는 제 팔로 제 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이 집자리 위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연희의 하루하루는 늘 힘들고 고단하게 흘러갔습니다. 가을거지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들에서 걷어들인 곡식 자루가 마당 한쪽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집안 하인들은 모두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볕단을 옮기고 곡식 자루를 정리하고 타작마당을 쓸어내는 일이 한꺼번에 몰린 날이었지요. 가을 햇살은 밝았지만 마당 안은 먼지와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늙은 하인 영감도 볕단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많이 굽어 있었고 다리에도 예전 같은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이 몰린 날이라 쉴 수는 없었지요. 영감은 무거운 자루를 끌며 힘겹게 움직였습니다. 젊은 하인들 또한 저마다 맡은 일을 하느라 바빠 영감을 도와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영감이 무거운 곡식 자루를 끌어옮기다가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영감의 몸이 마당 바닥에 쓰러졌고 사람들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영감은 발목과 손목을 다쳤는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친 발목은 금세 붓기 시작했지요. 그 소식을 듣고 나온 최 판서는 다친 영감을 살피기는커녕 마당 한가운데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며 얼굴부터 찌푸렸습니다. 이 바쁜 때에 일을 하다 말고 대체 무슨 꼴이냐. 사람 손만 더 가게 만드는구만. 영감은 아픈 숨을 몰아쉬며 겨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고 말았지요. 최 판서는 의원을 부르거나 쉬게 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손 하나가 줄었다며 못마땅한 말만 늘어놓았지요. 다른 하인들도 바쁜 때라 선뜻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쓰러진 늙은 영감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희가 달려갔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영감의 팔을 제 어깨에 걸쳤습니다. 작은 몸으로 힘겹게 영감을 일으켜 세운 뒤 마당 한쪽 그늘로 천천히 모셔다 앉혔지요. 그러고는 우물가로 뛰어가 찬물을 떠와 다친 곳에 대어 데리고 천을 구해와 부어오른 발목을 조심스럽게 감싸드렸습니다. 영감은 미안한 얼굴로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그날부터 연희는 틈만 나면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늙은 영감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이면 제일로도 바쁜 몸이었지만 먼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영감이 눈방 앞에 조용히 떠다 놓았습니다. 영감이 몸을 일으키려다 다친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얼굴을 찌푸리면 연희는 얼른 곁으로 가 팔을 내어드렸지요. 밥때가 되면 연희는 제 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부엌 한쪽에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조금 더 얻으려고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렇게 겨우 구해온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들고 방으로 뛰어가서는 영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숟가락까지 챙겨드렸지요. 영감이 손목을 다쳐 숟가락을 쥐는 것조차 힘겨워하면 연희는 그릇을 받치고 한 숟갈씩 떠먹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감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친손녀도 아닌 아이가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니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저녁이면 연희는 우물가로 가 찬물을 길어왔습니다. 낡은 헝겊을 적셔 꼭 짠 뒤 영감의 부어오른 발목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두었지요. 발목에 헝겊이 닿을 때마다 영감이 아픈 숨을 삼키면 연희는 손끝에 힘을 빼고 더 조심히 만져드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러면 붓기가 덜하대요. 연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차분했습니다. 한밤중에도 영감이 뒤척이는 소리가 나면 연희는 그냥 누워있지 못했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면 얼른 일어나 영감 방으로 달려갔지요. 몸을 반쯤 일으켜드리고 다리 밑에 헝겊을 더 받쳐 조금 높게 괴어드렸습니다.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곧장 떠다 드렸고 문턱을 넘기 힘들어하면 팔을 내어 천천히 부축했습니다. 어린 연희는 낮에는 제 일을 하느라 바빴고 밤에는 다친 영감을 돌보느라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영감이 미안해할까봐 더 밝은 얼굴로 먼저 말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하면 됩니다. 다른 하인들이 보기에도 어린 연희는 제 일처럼 늙은 영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늘 꾸중과 고생 속에 살면서 더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감의 발목에 헝겊을 감아들이던 연희가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영감은 가만히 연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느라 고개를 숙인 채 다니던 아이라 영감도 그동안은 연희의 얼굴을 자세히 볼 틈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등잔불 아래 드러난 연희의 얼굴에서 눈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오래 바라보는 바람에 연희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려 하자 영감이 혼잣말처럼 나지기 말했습니다. 이상하구나. 내 얼굴은 어찌 일이 생겼을꼬. 연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름난 관상쟁이는 아니다만 오래 살다 보니 사람 얼굴을 보면 대강 보이는 것이 있다. 그런데 너는 아무리 봐도 종으로 평생 매여 살 얼굴이 아니구나. 아주 높은 자리에 앉을 상인데. 연희는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팔자가 아니에요. 영감은 자신도 신기하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게지. 연희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고된 일을 하는 어린아이를 위로하려고 영감이 일부러 좋은 말을 해준 것이라 여긴 것이지요. 자기 처지가 어떤데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말이겠습니까? 찬밥을 얻어먹고 손등이 갈라지도록 허드렛 일을 하는 형편에 그런 말은 너무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연희는 쓸쓸히 웃고는 다시 헝겊을 고쳐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등잔불 아래에서 영감이 무심히 건넨 한마디는
연희의 기구한 삶 속에 조용히 남아 훗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는 전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다가 달기 올 무렵이 되어서야 몸을 눕히는 날들이 이어졌지요. 12살이던 연희는 어느새 1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같던 얼굴에는 조금씩 세월의 흔적이 묻었고, 눈빛도 전보다 차분하고 깊어졌습니다. 힘든 세월은 연희를 짓누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장터에 다녀온 하인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궁에서 왕세자의 후궁을 드린다는 소식이 고을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었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채 쪽에서 발소리가 급히 들려왔습니다. 은옥이었습니다. 은옥은 눈을 반짝이며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후궁 간택이라고, 그게 정말이냐? 하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은옥의 얼굴에는 금세 기쁜 빛이 돌았습니다. 원래부터 제 얼굴과 집안을 누구보다 믿고 있던 은옥이었지요. 고을에서 최판서 댁애기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은옥 스스로도 그 이름값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 운이 트인다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최판서 집은 후궁 간택 준비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최판서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고을에서 이름난 친모를 불러 은옥의 옷을 새로 짓게 하고, 포목점에서 제일 좋은 비단도 들여왔지요. 은옥은 연희를 곁에 붙들어 두고 침하며 저고리며 버선까지 하나하나 고르게 하며 하루 종일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치마는 색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가져와. 저고리 고름이 빗뚤게 달렸잖아. 눈이 있으면 제대로 봐. 은옥의 성질은 간택 준비가 시작된 뒤로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연희에게 화를 냈고, 제 머리 하나 빗는 일에도 몇 번씩 트집을 잡았지요. 연희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새 치마를 다리고 장신구를 닦고 은옥의 머리카락을 정성껏 빗어 올리고, 밤에는 은옥이 입을 적삼의 솔기까지 다시 손질했습니다. 손이 시리고 눈이 침침해져도 연희는 묵묵히 바늘질을 했지요. 힘든 것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궁에 간다는 말이 연희의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스스로도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렘도 아니었고 기대라고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저 이 집 담장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잠시나마 그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조금 두근거렸지요. 물론 연희는 은옥의 몸종으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궁 안에 발을 들이는 것도 잠시 일터였고, 은옥이 후궁으로 뽑히고 나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었지요. 그래도 그 두근거림과 설레임마저 연희는 좋았습니다. 드디어 후궁 후보들이 궁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최판서 집은 분주했습니다. 은옥은 날이 밝기도 전에 연희를 불러 머리를 올리게 하고, 옷매무새도 몇 번이나 다시 고쳤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은옥의 모습은 그날따라 더 곱게 보였지요. 은옥도 거울 앞에 오래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세자 저하께서 아니 보실 수가 없겠지.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은옥의 옷고름을 마지막으로 매만져 주었습니다. 은옥은 들뜬 얼굴로 가마에 올랐고, 연희는 몸종으로서 가까이에서 보필하기 위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은옥은 안에서도 들뜬 목소리로 혼잣말을 늘어놓았지요. 연희는 가마 옆을 걸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궁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흘길을 지나 큰 길로 접어들수록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과 짐을 이고 가는 하인들, 그리고 멀리 높은 기와 지붕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지요. 연희는 묵묵히 걸으면서도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어린 날 부모와 함께 살던 작은 고을을 벗어나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궁의 높은 담장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연희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진 담장, 그 너머로 솟은 전각의 지붕들, 그리고 큰 대문 앞에 꼿꼿이 서 있는 수문장의 모습까지 연희가 이제껏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설레임과 기대감이 발끝부터 올라오는 듯했지요. 연희는 조용히 숨을 한 번 고른 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욱 엄숙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넓은 뜰, 바쁘게 오가는 궁인들, 그리고 전각마다 감도는 엄한 기운에 연희는 숨조차 조심히 쉬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은옥은 후궁이들 생각에 긴장과 기대를 감추지 못한 채 다른 후보들과 함께 불려 들어갈 차례를 기다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린 탓인지 연희는 갑자기 속이 좋지 않아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뒷간을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넓고 복잡한 궁 안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둘러보던 연희의 눈에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걷는 나이 든 상궁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바쁘게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저도 모르게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얼른 다가가 짐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길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상궁은 처음에는 낯선 아이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말투가 차분하고 예의가 있었으며 길을 잃은 상황에서도 힘든 사람부터 먼저 살피는 모습이 참 반듯해 보였지요. 상궁은 그 짧은 순간 이 아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연희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상궁은 다름 아닌 대비마마를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소로 돌아간 상궁은 방금 궁 안에서 만난 아이 이야기를 대비마마께 조심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손하고 눈치도 밝으니 나인으로 두면 좋겠다는 뜻을 넌지시 올린 것이었지요. 대비마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직접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갑자기 대비마마의 처소로 불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겁이 났지만 끝까지 예를 잃지 않았습니다. 넓은 처소 안으로 들어서자 무릎을 꿇고 이마를 조아렸고 대비마마께서 이것저것 물으시자 솔직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 부족함이 많사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어찌하여 상궁을 도와주었느냐고 다시 물으셨지요. 다만 눈앞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잠시 손을 보탰을 뿐이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남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 말과 태도에 자연스럽게 드러났지요. 대비마마는 그런 연희를 가만히 살펴보신 뒤 이 아이를 궁에 두고 나인으로 두어도 좋겠다고 여기셨습니다. 한편 후궁 간택 자리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처소 안에는 곱게 단장한 규수들이 차례로 불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제 차례를 기다렸지요. 잠시 뒤 중전마마께서 직접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처소 안의 공기가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후보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옷깃 하나 움직이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지요. 중전은 후보들을 한 사람씩 가까이에서 살펴보셨습니다. 얼굴과 몸가짐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지, 눈을 어디에 두는지, 묻는 말에 어떻게 답하는지까지 하나하나 보고 계셨지요. 집안의 이름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은옥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은옥은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뽑힌 사람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이름난 최판서의 딸이었고 단장한 모습 또한 누구보다 눈에 띈다고 믿고 있었지요. 은옥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중전 앞에 예를 올렸습니다. 옷차림은 화려했고 얼굴빛도 곱게 빛났습니다. 중전은 차분한 눈으로 은옥을 살펴보시더니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은옥은 처음에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비해온 말도 막힘이 없었지요. 그러나 중전의 물음이 길어질수록 은옥의 대답에는 조금씩 조급한 기운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잘하였으나 남을 헤아리는 너그러움보다는 제 자랑이 먼저 드러났고 공손한 듯하면서도 마음속 자부심이 자꾸만 얼굴 밖으로 비쳐나왔지요. 중전은 은옥의 말을 끝까지 들으신 뒤 잠시 아무 말씀 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은옥은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스스로는 가장 돋보였다고 여겼으나 정작 그 자리에서 중전의 눈에 남은 것은 화려한 겉모습보다 감추지 못한 마음씨였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저마다 기대를 안고 들어왔지만 이날 간택에서는 끝내 아무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은옥 역시 후궁이 되지 못한 채 허탈하고 분한 얼굴로 궁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필하러 함께 들어왔던 몸종 연희가 대비마마의 명으로 궁에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은 뽑히지 못했는데 제 아래에 있던 종이 궁에 남는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요. 돌아오는 가마 안에서 은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후궁이 되지 못한 수치만으로도 속이 뒤집히는데 하필이면 연희가 궁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더 큰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옥은 가마 안에서 두 손을 꽉 쥐었고 눈빛에는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분함으로 끝나지 않았고 훗날 그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연희는 뜻하지 않게 궁에 남아나인이 되었습니다. 최판서 집 담장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던 아이가 이제는 그 세상 안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지요. 하늘이 길을 열어준 것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쌓여 온 연희의 마음씨가 이끌어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궁 안으로 불어오던 바람은 유난히 부드러웠고 늦봄의 꽃잎 하나가 조용히 연희의 발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궁궐이라고 해서 편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대비마마의 눈에 드러나인이 되기는 했지만 연희의 출신은 여전히 보잘것없었습니다. 추천을 받아 들어왔다는 말과 최판서 집 몸종 출신이라는 이야기도 금세 궁 안에 퍼졌지요. 처음부터 다른 나인들의 시기와 텃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굳은 일을 슬며시 연희에게 떠넘겼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말꼬투리를 잡으며 연희를 곤란하게 만들었지요. 출신도 분명하지 않은 아이가 어찌 궁에 들어왔느냐는 눈길도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판서 집에서 보낸 여섯 태가 연희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지요. 모진 말을 들어도 함부로 맞서지 않았고 굳은 일을 맡겨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렇다고 주눅 든 것도 아니어서 제 몫의 일은 언제나 반듯하게 해냈지요. 연희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궁에 먼저 들어온 나인들은 모두 제 선배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깍듯하게 예를 갖추며 대했지요. 그런 태도는 차츰 몇몇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연희는 궁 안에서도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낮은 신분 탓에 마음 붙일 사람 하나 없이 늘 조심하며 살아야 했지요.
밤이 되어 처소로 돌아오면 연희는 늘 혼자였습니다. 긴 하루를 버티고 홀로 앉아 있으면 부모를 잃던 날부터 이어져 온 외로움이 조용히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 늦은 밤이었습니다. 후원 한쪽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연희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연못가 정자 곁에 홀로 서 있는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해가 진 뒤라 바람끝이 제법 차가웠고 얇은 옷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가 매섭게 느껴지던 때였습니다. 연못 위에는 초겨울 밤 기운이 내려앉아 있었고 수면 위로는 달빛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평복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어려 있었고 시선은 연못 쪽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지요. 연희는 그가 윗사람 눈치를 보며 사는 궁중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혼자 밤바람을 맞고 있는 모습이 그저 많이 지쳐 보였지요. 연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연희는 낮 동안 말려두었던 귤껍질로 끓인 차가 담긴 작은 주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을 오래 맞으면 몸을 해친다는 것을 연희는 잘 알고 있었지요. 연희는 조용히 다가가 두 손으로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이 밤에 이리 계시면 몸이 상합니다. 따뜻한 것이라도 드십시오. 사내는 깜짝 놀란 듯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궁 안에서 제 정체도 모른 채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네는 사람은 처음이었지요. 사내는 말없이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귤껍질 향이 밴 따뜻한 김이 손끝으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왕세자 도윤이었습니다. 조정의 끝없는 다툼과 정무에 시달리며 늘 누군가의 눈을 의식한 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지요.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위로라며 건네는 말들조차 꾸며진 것이 많았고 진심 어린 걱정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연희는 달랐습니다. 도윤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고단한 궁중 사람 하나를 대하듯 걱정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연희는 후원을 지나다 홀로 서 있는 도윤을 보았습니다. 연희는 또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건넸지요. 식사를 거르셨나요? 얼굴빛이 좋지 않으십니다. 도윤은 어이없다는 듯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작은 웃음이 번졌지요. 날이 이렇게 찬데 옷은 왜 이리 얇게 입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늘 근심 어린 얼굴만 하고 계시면 몸이 먼저 상합니다. 연희의 말은 꾸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말이 되어 나온 것이었지요. 도윤은 그런 소박한 걱정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도록 연못가에 서 있으면 연희는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숨 쉬는 것보다 이걸 드시는 게 낫겠습니다. 한숨은 복을 날린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세자의 자리에 오른 뒤로 그렇게 마음 놓고 웃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지요. 연희 앞에서만큼은 위험도 체면도 잠시 내려놓고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왕세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제 정체를 모른 채 대해주는 이 시간이 오랜만에 사람답게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연희 또한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 사내가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을 느끼면서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연희는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게 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판서 집에서 보낸 녀석의 일도 조금씩 들려주었지요. 도윤은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 태어났지만 사람다운 온기를 느끼지 못한 자신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진 세월을 버텨온 연희가 어딘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자리에 선 두 사람이 밤마다 연못가에 마주 앉아 마음속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기대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도윤 앞에서만큼은 궁중의 눈치를 잠시 잊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도윤 또한 연희 앞에서만큼은 무거운 근심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밤 공기가 차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후원 연못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길게 들이우는 밤이면 두 사람의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도 차가운 공기 속에 함께 섞였지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곁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따뜻한 감정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직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진다는 것, 부모를 잃은 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온기가 조금씩 가슴 안으로 스며든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초겨울 연못가의 달빛은 그런 두 사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남이 오래 숨겨질 수는 없었습니다. 후원은 늘 조용한 곳이었지만 궁 안에서는 사람 그림자만 스쳐도 말이 돌기 마련이었지요. 밤마다 연못가 근처에서 연희를 본 나인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군거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단순한 수군거림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소문의 시작은 궁 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궁박 최판서 집에서부터 뻗어 들어온 것이었지요. 때는 은옥이 후궁 간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뒤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옥은 곧장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최판서 앞에 서자마자 궁에서 있었던 일을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희가 궁에 남았어요. 그 천한 것이 나인이 되었다고요. 최판서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라고 하였느냐? 제가 후궁에서 떨어진 것도 분한데 우리 집 종년이 궁에 남아 나인이 되었다 하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 소녀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것을 궁에서 끌어내려 주세요. 은옥의 눈에는 분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판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연희가 궁에 남았다는 사실이 그 자신도 못마땅했습니다. 제 집에서 부려먹던 종이 궁인이 되었다는 것이 체면에 걸렸고, 혹여 연희가 궁 안에서 입을 잘못 놀려 집안 이야기를 꺼낼까 걱정되기도 했지요. 최판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방도를 생각해 보자꾸나. 최판서는 오래지 않아 움직였습니다. 궁 안에 드나드는 지인을 통해 은밀히 손을 썼지요. 궁인들 사이에도 돈과 권세에 흔들리는 이는 있는 법이었습니다. 최판서는 그중 한 나인을 찾아냈고 넉넉한 돈과 함께 해야 할 일을 귀띔해 주었습니다. 연희의 뒤를 밟아 흠을 잡고 없는 죄라도 만들어 궁 안에 소문을 퍼뜨리라는 것이었지요. 그 나이는 최판서에게 매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참 상궁과 짜고 안채의 귀한 놀이개를 몰래 빼내어 연희의 보따리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연희가 후원에서 사내를 만난다는 말을 궁인들 사이에 교묘하게 퍼뜨렸지요. 낮은 신분의 나인이 분수도 모르고 왕세자를 넘본다는 말까지 더해지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끝내 대비마마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지요. 대비마마는 처음 연희를 좋게 보아 궁에 들였던 만큼 그 소문을 듣고 더 크게 노하셨습니다. 얌전하고 반듯한 아이라 여겼는데 도둑질의 왕세자를 꾀하려 했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실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일었던 것이지요. 대비마마는 직접 연희를 불러 문초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연희는 변명할 틈도 없이 끌려 나왔습니다. 차가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지요. 이른 아침에 찬 기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연희의 무릎 아래 돌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참 상궁과 궁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연희의 죄를 들추며 몰아붙였습니다. 놀이개가 내 보따리에서 나온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밤마다 후원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른 대로 아뢰거라.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지요.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연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주리대가 마련되고 당장이라도 주리를 틀 것처럼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빠른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붉은 골룡포를 입은 이가 위엄 있게 걸어 나왔습니다. 왕세자 도윤이었습니다. 밤마다 연못가에서 평복 차림으로 마주하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희의 눈앞에 선 도윤은 전혀 달랐습니다. 골룡포 자락이 차가운 아침 바람에 흔들렸고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마당에 있던 모든 이가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올려다본 얼굴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숨이 많다고 핀잔을 주고 밥을 거르지 말라고 걱정하던 그 사람이었지요. 연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도윤은 대비마마를 향해 또렷하게 아뢰었습니다. 대비마마, 그 나인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 나인은 제가 지킬 사람입니다. 마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연희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꾸민 자들을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연희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죄 없는 아이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으로 앓은 자들이 누구냐. 그 한마디에 고참 상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궁인들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지요. 대비마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도윤이 저토록 단호하게 나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비마마의 눈길이 도윤과 연희 사이를 오갔지요. 그러나 도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대비마마 앞에 나아가 차분하고 또렷하게 아뢰었습니다. 연희는 결코 소자를 홀리거나 분수를 넘은 아이가 아니옵니다. 오히려 소자가 먼저 연희에게 위로를 받았사옵니다. 연희는 아무 욕심 없이 그저 사람 하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소자를 대하였을 뿐이옵니다. 대비마마도 한 발 물러서며 우선 연희에 대한 진상부터 밝히라 명하셨습니다. 도윤의 명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직접 믿을 만한 내관을 불러 소문의 뿌리를 캐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참 상궁이 버텼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깊어질수록 하나둘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최판서에게 매수된 나인이었습니다. 나인은 내관 앞에 무릎을 꿇고 몸을 떨었습니다. 소인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옵니다. 내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나인은 한참을 버티다가 끝내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판서 대감이옵니다. 돈을 받고 한 일이옵니다. 놀이개를 연희 보따리에 넣은 것도 소문을 퍼뜨린 것도 모두 최판서 대감의 지시였사옵니다. 나인을 추궁한 끝에 드러난 사실은 곧 도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연희가 6해를 종으로 살며 버텨온 그 집의 주인이 이번 일의 배후였던 것이지요. 어린 연희를 공짜 일꾼처럼 부려먹고 궁에 들어간 뒤에도 끌어내리려 한 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에는 차갑고 단호한 기운이 서렸습니다. 도윤은 곧장 명을 내렸습니다. 최판서를 당장 잡아들여라. 최판서는 영문도 모른 채 군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집안에서 느긋하게 앉아있던 최판서는 대문이 열리며 군졸들이 들이닥치자
그 자리에서 낯빛이 변했지요. 은옥은 안채에서 그 광경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제 욕심과 분함이 이런 일을 부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판서는 왕세자 도윤 앞에 끌려 나와 엎드렸습니다. 도윤은 최판서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 잃은 어린아이를 종으로 부려먹고 궁에 들어간 뒤에도 끌어내리려 손을 쓴 것이 내 짓이 맞느냐. 최판서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부디 한 번만 살려 주시옵소서.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서늘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그 아이에게 한 일부터 먼저 떠올려 보아라. 부모 잃고 굶주려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보고 구해주는 척 데려다가 종으로 부렸지. 그것도 모자라 궁에 들어간 뒤에도 죄 없는 아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였다. 그것이 사람이 할 짓이냐. 최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명을 내렸습니다. 최판서의 관직을 빼앗고 재산을 몰수하되 그 가운데 연희가 6해 동안이란 대가를 마땅히 치르게 하였습니다. 최판서는 그날로 판서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고 은옥은 제 아비의 몰락을 지켜보며 그제야 오랜 세월 연희에게 저질러 온 일들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깨달았지요.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대비마마는 모든 일을 보고받으신 뒤 연희를 직접 처소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비마마는 한동안 연희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구나. 앞으로는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연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네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요. 연희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대비마마는 도윤의 뜻대로 연희를 후궁으로 들이는 일을 허락하였습니다. 궁 안에서는 신분과 출신을 두고 수군거리는 말이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뜻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연희를 제 사람이라 밝혔고 끝내 제 곁에 둘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도윤이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람답게 대해준 이는 너뿐이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조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지던 날부터 이어져 온 긴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마침내 세자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버려지고 짓밟히며 살아온 아이가 끝내 그 선한 마음 하나로 가장 높은 궁궐 안에서 제 자리를 얻게 된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린 날 늙은 하인 영감이 등잔불 아래서 무심히 던졌던 한마디가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종으로 평생 매여 살 얼굴이 아니라던 그 말이 긴 세월 끝에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지요. 그날 후원 연못가에는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언 땅 위로 작은 풀잎 하나가 돋고 있었고 물 위에는 봄을 앞둔 햇살이 잔잔하게 번지고 있었지요. 오래 눌려있던 것이 마침내 숨을 쉬는 듯 연희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 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지요. 연희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12살의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가 남의 집종으로 6해를 버티고 궁 안에서 누명까지 쓰면서도 끝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봄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희를 지켜준 것은 높은 신분도 뛰어난 재주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남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었지요. 굶주리면서도 다친 하인의 손을 먼저 감싸 주었고 제 몸이 고단하면서도 늙은 영감의 발목을 밤새 돌보았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함부로 무너지지 않았고, 짓밟히면서도 선한 본성을 잃지 않았지요.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가장 뜻하지 않은 순간에 꽃을 피워낸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매정해도 선한 마음은 반드시 그 길을 찾아간다는 것을 연희의 삶이 조용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단단한 힘이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 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